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의 출사표, 이번엔 서울시장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시민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서울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 매일 혁신하는 서울의 모습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서울시장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꼭 1년 전 이맘때를 아프게 기억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 누굽니까? 그 기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실로 힘든 통합 과정을 넘어 바른미래당을 함께 만들고 다시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 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뿌연 날들이 계절도 없이 반복되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보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시민과 함께 혁신 신화, 성공 신화를 쓰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내건 키워드들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오늘은 강철수의 화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대선 때 목소리를 높였던 예. 그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단호한 어조로 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의 결기를 다진 것 같고요. 이제 그건 안 하기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나왔습니다만 스스로도 백척간두에 섰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사실은 목숨을 건 배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 출마, 그다음에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 지금에 와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결행한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는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은 더 이상 미래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저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스스로는 웃으면서 서울시장 도전을 보고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심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아서 당선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야권의 대표주자로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안철수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번에 아마 저 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건 그 키워드를 보면 바꾸자, 서울 혁신 경영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바꾸자는 건 사실 모든 선거에서 이제 야당 후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장이나 대통령, 기존에 있는 의원들과 도전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게 이제 바꾸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미세먼지 이런 것들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라고 해도 되나요? 안철수 위원장이죠, 아직까지. 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컨셉을 잘 잡은 거죠. 왜냐하면 이 박원순 시장이 사실 서울을 한 7년 정도 이끄는 건데 예전에 이명박 전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에 비해서 박원순의 서울이 과연 뭐가 바뀌었는가? 어떤 박원순의 서울이 무슨 성과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물론 박원순 시장도 일은 열심히 하신 것 같긴 하지만 뭐
버스 중앙차선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설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혁신과 경영, 안철수 위원장 자체가 어쨌든 혁신을 모토라는 기업 경영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앞에 화두로 내건 거죠. 예. 목숨을 건 배팅이라고도 김근식 교수님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안철수의 정치 여정에서 이번 출사표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 마지막 승부. 그렇습니다. 예. 저는 독배를 들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쉽지 않은 승부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는 정말 유능하고 깨끗한 그런 젊은 기업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대선 도전,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 다시 한번 또 대선 도전, 다양한 당대표 선거까지 잦은 선거에 출마했고요.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권이 지금 굉장히 지리멸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야당을 합쳐도 30% 수준, 그러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를 넘나드는 그런 지지율에 비하면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속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정말 깨끗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예. 이를 지켜보는 과연 서울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합당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주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가졌던 과거의 신선하고 깨끗하고 유능했던 이미지가 과연 살아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강철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상당히 좀 신중한 목소리를 예. 오늘 보이지 않았나. 걱정하면서도 그러나 아마 그런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예. 과연 서울 시민들의 선택은 어떨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철수의 뭐 출마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안철수의 뭐 출마 일대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출마를 참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예. 나왔던 이제 박원순 당시 그 서울시장에게 양보했던 게 2011년 9월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처음 정치인 안철수가 등장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바로 2012년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고, 예. 2012년에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문재인 당시 야당 후보와 단일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보를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3년에는 또 노원병의 재보궐선거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예.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고, 2014년에는 당시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정치 결사체를 만들다가 예. 당시에는 민주당과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대표로 또 입성을 예. 해서 야당 대표를 이끌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2016년에는 그 민주당을 탈당하고 예. 나와서 새로운 제3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을 표방을 하면서 예. 기치를 두고 나왔고, 그리고 작년이 2017년에 대선 출마를 했고, 지금 2018년 예. 또 서울시장 출마까지 굉장히 예. 굴곡 많은 정치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쭉 정리하다 보니까 창당도 3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창당, 합당, 분당들을 예. 다 겪었던 사실은 정치적인 굴곡이 있는 예. 정치사를 갖고 있는데, 조선왕조 500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정치인 안철수로 마지막 목숨을 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는 이제 서울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임기 2번을 하면서 7년 동안 보여줬던 서울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 이건 아마 아까 안철수 그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서울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바꿔야 될 중요한 시기에 지난 7년 동안의 서울이 바뀌지 못했다라고 하는 개인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저도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그 문제의식은 서울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하는 혁신의 모토를 좀 가지고 아마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7년 전 그날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원순 시장님께 그 후보직을 양보하셨을 때는 굉장히 그 극찬을 하셨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바뀐 건지. 그때 이제 잘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껏 서울이 7년간 제대로 변화해야 되는 그 시기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다시 제대로 발전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저는 양보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서울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혁신할 수 있을 것인지,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보고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양보라는 단어를 꺼내들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양보 얘기는 안 하고 7년 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요. 예. 본인의 입으로 양보라는 얘기 못 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에 서서 양보란 거는 그때 내가 7년 전에 양보했으니까 이제 내 양보해라. 그때는 같은 진영이지만 지금은 진영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양보라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제 양보라는 얘기는 하지는 못할 건데 그런데 아마 본선에서 이제 캠페인이 붙게 되면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됐을 때 후보는 선거까지 양보라는 얘기 한마디도 끝내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바른미래당이든지 안철수 위원장을 지지하는 어떤 그룹 중에서는 그 얘기가 은연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가장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감정이 이끌리는 것들이 많은 행위들의 선거 예. 아니겠어요? 그럼 유권자들 마음속에 특히 이제 부동층 마음속에 아니 뭐 그때 안철수가 어쨌든 양보해서 박원순 됐으니까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캠페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많이 할 것이겠으나 안철수 후보 그 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양보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보고요. 오늘 어쨌든 그런데 기자회견 장소도 장소니와 아마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거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 오늘 기자회견 장소가 서울시 의회 바로 앞이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회견 한 장소에서 왼쪽으로 싹 돌아보시면 바로 서울시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서울시청 그 옆면에 보면 이 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된 다음에 내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정책 소통 제안 받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 전광판이 있거든요. 예. 나름대로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어떤 업적을 홍보하는 그 전광판이에요. 예. 그 바로 앞에서 고개만 돌면 그것이 보이는 장소에서 7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건 맞는 거예요. 예, 7년 전에 안철수에게 희망 찾고 싶어 하셨던 열망에 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미세먼지 얘기도 했고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박원순 시장 보고 있나 이게 안철수 위원장의 속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7년 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렸을 겁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들도 다 대책점에 써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마주 보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또 박원순 시장 캠프와 안철수 위원장의 캠프도 사실은 그 안국역 쪽에 건물이 서로 마주 보이는 쪽에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거기다가 또 미세먼지라든가 사실은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시민들의 비판도 받았던 내용들을 꼭 꼬집어서 깨끗하고 유능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이번에는 내가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또 시정 역시 예. 비판받을 점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런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보다는 시민들의 삶 속에 뭐 마을 공동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의 삶 속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또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시장으로서 또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다양한 부분들이 과연 안철수 위원장의 마음과 다르게 또 시민들의 반응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아름다운 양보,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보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윤여준 전 장관, 안철수 위원장의 과거 멘토로도 알려진 분이죠. 안철수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 만나기 전부터 원래 불출마하려고 했다. 가족들 반대가 가장 컸고 나는 처음부터 만류했다. 그러니까 불출마하기로 결심을 해놓고 양보하는 이벤트를 일종의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7년 전 양보가 과연 팩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양보론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가지고 안철수 위원장이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박원순 지금 현 시장한테는 불리한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쪽 지지층에서는 이제 저 양보가 사실은 양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팩트를 몇 개 지금 꺼내가지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윤여준 전 장관께서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한 건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윤 장관님의 측근을 통해 가지고 저 사실 제가 사실 오늘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전화 걸려온 기자들에게 지난 2011년의 기억을 과거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한 것이었을 뿐이지 예. 새롭게 인터뷰한 게 아니라는 지금 해명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안철수 지금 위원장과 윤여준 전 장관의 사이가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부분은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과연 7년 전 양보가 과연 양보가 이전이었냐 아니면 불출마가 이전이냐에 대한 예. 이게 팩트 논쟁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윤여준 전 장관 사이에 아마 팩트에 대한 논쟁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저것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모양은 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얘기를 좀 함께 보시죠. 박영선 예비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대통령 꿈꾸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대선에서 패한 사람이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고요. 그리고 우상호 예비후보는 안철수 위원장 출마 선언문 내가 꼼꼼히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시장 후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박영선 의원이 대선 나가려는 사람들이 왜 자꾸 여기 와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건데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 부분은 좀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요. 만약에 예.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예. 글쎄요. 정치는 앞날은 알 수는 없지만 다음 대선 때 혹시 나도 한번 생각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서울시장 자리가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언젠가 나도 대선에 한 번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되신 분은 본인이 생각이 없더라도 서울시장 당선된 그 다음날부터 다음 대선 1순위입니다. 그 서울시장의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뭐 안철수 위원장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또 대선에 대한 문제는 본인들이 당연히 자신 있게 명확하게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 대부분이 하지만 박원순 시장도 나 다음 대선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위원장도 이번에 당선되면 내가 임기 몇 개월 중단하더라도 다음 대선 나가겠습니다. 예. 라는 그 말들을 숨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유권자한테 판단을 받는 것이 맞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도 본인들도 정말 이번에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자기 대선 진짜 안 나갈 건지 아니면 모릅니다. 저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솔직히 얘기할 필요는 있죠. 이런 시각도 있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뭐 디딤돌이 돼선 안 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소통력 아니겠습니까? 천만 시민들의 뭐 행정과 민생 모든 안전까지도 담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가능하죠. 그렇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에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행정과 또는 여러 가지 입법 다양한 측면을 보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박영선 예.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계속해서 교통 관련 또 반려동물 지금 날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지적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대신에 서울시장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경륜 또 행정적인 경험 그리고 입법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보는 그런 경험과 경륜까지 과연 갖추고 있는가.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계속 다짐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그런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나왔던 내용들 보면 아직은 서울시의 행정을 감당하기 또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또 그런 경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와 있는 여권의 후보 또 야권의 후보들 모두가 정말 시민들의 삶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내용들을 좀 채워나가고 예. 또 만족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를 내가 야권의 대표라고 했는데요. 한국당의 김문수 카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야권 연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과 싸워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기득권 양당은 우리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에 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아주 큰 신뢰입니다. 서울과 어떤 연고도 없고 서울의 시민들의 매일매일 그 생활에 대한 이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분이 나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야권 대표 후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미 안철수 후보는 여러 선거에서 상당히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신선한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네, 한국당의 카드가 될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전 지사는 서울에도 살지 않는데 무슨 서울시장 후보냐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예. 원래 출마하는 게 좀 아닌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지난 총선 때 대구에서 출마를 해서 낙선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확인된 결과로는 대구에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서울시장이 못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데 아마 오늘 이제 출마 선언 출정식 한 다음에 기자들 간 다음에 질문 답변에서 이제 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서울시에 살지 않았던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저 대목에서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의 어떤 이 독주에 대해서 이것들 견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야권의 어떤 지지층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릇과 저수지로서 예. 과연 안철수 서울시장이 적격일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이 지금 사실 원내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내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그 그릇을 담을 수 있을지는 아마 국민들의 선택이 이제 난계지 있다고 보는데 예. 아마 저 대목에서는 오늘 안철수 시장 후보의 어떤 발언은 내가 야권의 대표주자라고 미리 선점을 한 것 같고요. 예. 김문수 지금 전 도지사 같은 경우 아직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김문수 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과연 야권의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좀 붙일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마 오늘 저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김문수 지사는 잘 알다시피 지난 태극기 집회에 아주 단골 손님으로 출연했던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반대, 탄핵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안철수 입장에서는 없을 거라고 아마 판단하고 내가 대표주자라고 아마 선정을 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출마의 변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한국당 논평을 오늘 들어봤더니 비판은 하는데 날이 그렇게 뭐 날카롭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들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적이죠. 적은 적인데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도 적이 될지 동지가 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안철수 후보도 그렇지만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큰 승부 다음 총선, 다음 대선이에요. 결국 이 보수 야당들이 분열해서는 총선과 특히 대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보면 언젠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그것이 뭐 당대당 합당이 될지 뭐 흡수 합당이 될지 예. 아니면 선거 연대가 될지 모르겠으나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한 번은 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지금부터 그렇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뭐 각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약간 순진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자유한국당 이번에요. 자유한국당 입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위원장한테 형편없이 진다. 안철수 위원장이 뭐 당선되면 뭐 당연한 거고 2등을 하더라도 저 3등은 자유한국당과 엄청난 표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야당의 중심축은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에 흡수될 수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자유한국당은 좀 가져야 될 겁니다. 예, 김홍 교수님,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민주당 이제 경선도 봐야겠지만 지금의 이제 예상대로라면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과 김문수 전 지사가 3파전이 될 경우에 보수층 표심은 어디로 갑니까? 일단은 보수층 표심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김문수 높다고 전 봅니다. 지사 쪽으로요? 그렇죠. 지금 예. 뭐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약 10%가 되지 않습니다. 뭐 7%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재판이라든가 검찰 조사와는 무관하게 보수층의 기본적인 표심은 자유한국당 쪽에 일단은 상당히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중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라든가 또는 바른미래당의 현재 정치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확장성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김문수 지사라든가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좀 약간의 소위 말해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시 말해서 보수와 중도의 대표주자는 나라는 것들을 확신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으로 쏠릴 수 있는 보수층의 표심을 막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다. 결국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날선말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막판에 이루어질 연대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두 당의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을 본다면 사실상 연대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두 당 모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 추이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위원장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에게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7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좀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7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야권을 지지하는 이 여론층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몰리느냐, 김문수 후보에게 몰리느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 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시장이 됐을 경우에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동안 현직을 수행했던 기존 시장과 새롭게 서울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야권의 주자로서의 안철수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싸움에서 프레임이 그렇게 쉽지만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되고 안철수 이번에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되면서 양강구도로 여론조사가 굳혀진다고 한다면 그 양강구도의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유권자 심리층에서는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겠다는 아마 표의 결집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런 분석 때문에 지금은 단일화 뭐 현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과적 보는군요. 단일화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 단일화나 당대당 차원에서 공식적 단일화는 있을 수 없지만 알아서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주는 결과적 단일화를 아마 계산한다면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을 안철수 캠프 측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분석이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대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란 당이 탄핵 이후에 뭐 홍준표 대표가 당시 후보 처음 나왔을 때 7% 막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3%라는 나름대로 높은 득표를 한 건 자유한국당 뿌리 깊은 조직이거든요. 아까 이제 김홍국 교수가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어느 선거에서 나와도 최소한 15%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조직. 이게 이제 나름대로 당의 어떤 오래된 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조직을 가동할 수 있는 당은요. 대한민국에 딱 두 당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입니다. 오래된 정당들인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끄는 바른미래당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한계가 지난 대선에서도 유승민 후보도 그런 한계를 본 거고 저 안철수 위원장도 그 한계를 본 건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글쎄 아직 뭐 선거가 70일 남았기 때문에 판세를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아마 중도 보수표가 갈리기 때문에 구도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중도 보수층,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존칭 빼고 하면 이 세 사람의 표를 합치면 거의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의 표에 육박하거든요. 한 40%대 초반이 나와요. 그 표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균점을 할 것이냐, 한쪽으로 확 쏠릴 것이냐. 안철수 후보 위원장 입장에서 당선되면 베스트지만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그 40% 안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의 표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가운데서 크게 차지하는 것. 그게 아마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그러면 최대한의 현실적인 저는 목표치가 아닐까 싶고 그것만 달성하게 되면 설사 저는 2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선거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등은 뭐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한 게요. 아까 김문수 후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역정이나 그다음에 서울시 연구원은 아까 뭐 안철수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지난 탄핵 정국에서 김문수 후보가 보였던 행보가 보수 유권자층조차도 사실은 마음을 주기 힘든 좀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중도 보수층이 몰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 보수층의 표심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확장성이 없는 후보로 가기보다는 안철수 후보로 간다고 한다면 그 표심이 한꺼번에 몰렸을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와의 1대1 경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1년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집권 1년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다면 승산도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김문수 카드 충분히 승산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면 그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호소가 나오자 야당은 생뚱맞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에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습니다. 비서들이 나서서 다 하고 있습니다. 비서정치는 대통령 1인 통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저는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 문제를 해결하러 가더니 이번에 또 같이 방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뭐 윤관영
무슨 국정상황실장부터 해서 무슨 탁현민 행정관까지 대통령 비서들이 지금 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미애가 내각이 보이지 않는 이런 국정은, 이런 국정 시스템은 이건 정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봄은 언제 찾아오게 될까요? 김홍국 교수님.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그만큼 이제 개헌 드라이브에 더 시동을 걸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개정을 하라는 그런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개헌을 하는 국민투표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 개정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호소가 있었는데 국회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지부동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나서서 국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김동철 원내대표의 얘기처럼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들이 너무 나서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예. 충분히 이 행정부라든가 또 입법부 관계에서 저는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이 과도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국회가 이런 절차를 밟아둬야 향후에 개헌이 이후로 밀리더라도 최소한도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가 이런 부분은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국회가 예. 할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청와대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이 문제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만 야당에서는 비서실장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특히 이제 정부 개헌안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쪼개기 설명을 했다고 야당에서 비판했고요. 예.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김홍국 교수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판정이 나기 때문에 예.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민투표법이 유연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왜 지금 시점에 저 얘기를 하느냐. 저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부발 개헌안을 국회에 넘겼는데 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다음 절차가 뭡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투표를 붙일 수 없는 상황이니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압박은 사실은 그 전 단계가 뭡니까? 국회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결은 지금 100% 불가능한 상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를 위해서 빨리 국민투표를 개정해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예. 청와대 입장에서 국회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마 정치적인 공세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국민투표법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 기회든 언제든 국회가 빨리 역할을 해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내각이 바빠야 되는데 비서진만 보인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는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의 개정안, 헌법 개정안 발의할 때도 사실 그 얘기 좀 나왔었거든요. 과연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뭐 대통령 아니긴 하지만 뭐 법제처 장관도 아니고 법무비서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는 얘기는 야당 쪽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비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을 이제 도와주고 대통령의 일을 이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인데 비서들이 이제 너무 물론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나서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수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나와 있는 거는 예. 결국 이제 내각이 좀 무력화되고 청와대가 너무나 위에 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내각대에 자율성을 주고 내각이 스스로 어떤 행정을 이끌어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과 좀 안 예. 맞는 건 아니냐. 뭐 그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거죠. 김홍국 교수님이 간략하게요. 한국당에서 지금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단판지 짜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의 회담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국정 전반을 놓고 사실 얘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은데 이게 한 사안을 놓고 사실은 그런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야당을 포함해서 대화를 하고 또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 국회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보다는 적극적으로 청와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간에 예. 소통하면서 민주주의의 세 축을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국회가 사실상 거의 뭐 보이콧되고 있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은 국회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 압박도 거세지고 국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통의 길이 좀 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웅국 씨 미투 운동 대상이 됐는데 이번엔 또 추가 폭로가 나와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 폭로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지인 A 씨가 이렇게 한 언론에 폭로를 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2002년, 2006년 월드컵 당시 여러 차례 김웅국의 성추행이 있었다. 뭘 해도 기분 좋은 분위기를 포착하고 이성을 찍어서 추행했다고 하고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 나가 있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술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도수가 높은 담금주를 가져와서 술을 먹였다. 여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취하면 추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나온 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럼 더군다나 이제 30년 가까운 지인, 뭐 지인이라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사이고 지금은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떤지를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30년 지인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김웅국 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 이제 두 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뭐 아직까지 이제 피해자도 아니고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의 제3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예. 그러나 김웅국 씨로서는 또 한 번 좀 굉장히 좀 위기에 몰리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웅국 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 벌써 이제 두 번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김웅국 씨의 어떤 대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죠. 저희가 김웅국 씨 입장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성추행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얼싸안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얼싸안다가 결혼한 사람도 많고 그때는 다 즐거워했기 때문에 전혀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다. 나도 이제 공인인데 그랬겠느냐라고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회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응원 열기가 뜨겁긴 했지만 이거 참 김웅국 씨 해명만 뭐 놓고 보면은 응원하다가 서로 얼싸안았다 이런 건데 이거를 성추행하고 어떤 경계로 봐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글쎄요. 예. 그 부분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2002년 월드컵 기억하지만 예. 광화문 거리에서 저도 그 현장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길거리에 다 앉아가지고 골이 터지거나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다 같이 모르는 사람도 뭐 얼싸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피해자라고 이분은 이제 지인이 제3자의 얘기를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피해자가 그런 불쾌감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정말로 성추행이라든가 이렇게 느꼈어야 될 텐데 지인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지 결국은 지인이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피해자가 그렇다면 이 지인의 얘기를 듣고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신빙성이 있을 텐데요. 예. 아직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면 예. 역시 가수, 더군다나 뭐 가수 협회장 아닙니까? 그런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국민들에게 뭐 구설수라고 할까 좀 쉽지 않은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진술 대 진술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되는 문제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한쪽은 응원하다 얼싸안았다 그러고 한쪽은 포옹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되는 이건 건가요? 말씀하신 예. 대로 피해자가 본인이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당시에 2002년도에 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만드는 개그 프로그램은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응원하다가 남자가 껴안는데 알고 예. 봤더니 모르는 셈에서 서로 놀래고 뭐 이런 예. 어떤 개그에서 코미디 프로에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예.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웅국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응원하다가 얼싸안았다니까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데 예. 그게 이제 성추행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김웅국 씨가 피해자가 이것을 성추행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꼈는지 아니면 응원하다가 기분 좋아서 그냥 잠깐 뭐 접촉이 있고 말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요라고 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해자가 나와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와서 그때 정말 나는 너무나 기분 나빴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김웅국 씨한테 좀 불리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게 되면 예. 그러면 흐지부지 또 지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건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절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이제 폭로가 되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국 씨 입지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또 예. 피해 여성의 일단 사실은 폭로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 또 두 번째 폭로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직 지금 가수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국 씨의 개인적인 일단 불명예는 일단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예. 진실 공방은 뭐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피해 여성의 폭로에 있었던 그 조사가 있었고 곧 김은국 씨도 경찰에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부간의 결론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추가 폭로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0년 지인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얼싸안고 즐거워했다는 현장이 아니고 예. 술자리에서 당금주를 줘가지고 취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예.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분 좋아서 계속 이 부분을 찍어서 추행을 하니까 너는 나가 있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응원 현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원 현장이 아닌 밀폐된 어떤 술집이라든지 술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김윤국 씨의 변명은 그게 아니라 기분 좋아서 응원하다 보니까 얼싸 안아서 결혼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여서 예. 아마도 김윤국 씨 변명이 지금 30년 지인이라고 하는 저분의 추가 폭로에 대한 정확한 공방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예.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 뭐 다른 기억인 건지 아니면은 뭐 술자리에서 함께 또 뭐 응원을 한 건지 그건 저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추가 폭로 내용을 보면은 도수가 높은 술을 먹였다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지인의 얘기가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 건지 물론 본인은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양심선언 특히 미투 운동의 흐름들은 예. 이런 잘못된 가불관계에 의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지인의 얘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방 속에서 어떤 진실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마 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얘기들이 서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면서 진실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올 거다. 그때 사실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 뭐 그러나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몸가짐과 자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국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인이 추가 폭로한 지인이 누군지 내가 짐작이 가는데 나를 지금 음해하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지인 측의 입장만 듣고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명예훼손 사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예. 유포이냐 명예훼손인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 보도할 때 허위사실 유포이냐 명예훼손 이제 잘못 보도하는 거죠. 예.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기준이 취재할 때 얼마나 이것을 진실로 믿을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보라고 그냥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해보고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진술인지를 나름대로 스크린 해봤느냐인지 여부 하나.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김은국 씨겠죠. 김은국 씨의 반론을 얼마나 충실히 보도해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은국 씨의 어떤 반론까지 충분히 보도하고 이것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김은국 씨는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보도하면 어떤 언론사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게 될 텐데 양측의 어떤 입장이 추가로 나오는지 나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예. 또 지금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차 영장 심사에 출두를 했고요. 지금 이제 밤늦은 시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8일 1차 영장 심사에서는 이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법원의 판단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검찰은 다시 또 추가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예. 검찰의 추가 영장을 청구한 주요한 내용은 당시 김지은 수행비서가 업무 인계 인수를 하면서 넘긴 휴대폰을 안희정 지사 측에서 일부러 삭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증거인멸의 정황이 좀 포착이 되는 예. 거죠. 만약 이러한 검찰의 추가 진술이나 추가 조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맞아진다면 예. 추가 영장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예. 한다면 여전히 지난번에 법원의 1차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영장이 발부되지 예.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기각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기각됐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바로 나왔죠.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영장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증거인멸 우려는 근데 반영이 안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했던 사유가 뭐 예. 정확하게 쓴 건 아닌데 야 이건 범죄 혐의가도 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이게 아니라 예. 범죄 혐의의 입증 정도에 대해서 법원이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물론 범죄 소명의 성립 여부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이 문구는 쓰지 않았으나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봤을 때 이게 유죄가 나올까 말까 좀 긴가민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도 우려도 없다는 건데 이번에 검찰에 재청구를 할 때 범죄 성립 여부를 뭔가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 지웠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다. 이걸 가지고 재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보강이 안 되면 이번에도 저는 영장 기각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아직 법원의 결정이 안 나왔는데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홍국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